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요 정치 쟁점을 되짚고 분석해보는 신경민의 정면 돌파 17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모색과대한 대표 박병석입니다. 김 의원 대변인께서 이번 주 휴가를 가셔가지고 제가 오늘 대타로 나왔습니다. 예, 지난주와 같이 신경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황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 작가입니다. 예, 바로 첫 번째 쟁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오전 11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검찰이 소환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인데요.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 수사와 재판을 쭉 받는 과정에서 이제는 한번 맞짱을 떠도 이길 수 있다. 검찰의 수사를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 내외에서 정치적으로 더 이상 버티기가 매우 어렵다. 더 이상 버티다가는 대표직까지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의도에서는 화요일에 있을 김기현 대표의 대표 연설에서 이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특히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해올 것이다라는 첩보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에 없는 이 얘기를 월요일 날 대표 연설에 집어넣었다고 일단 판단됩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자신감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부터 얘기를 풀어나가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또 재판에 들어가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고 많은데요. 검찰이 결정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측근들이 전해오는 검찰의 여러 가지 그 수사를 받으면서 드러나는 팩트를 확인해 보면 검찰이 결정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2차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백현동 문제, 정자동 그 호텔 문제 그리고 지금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대북 송금 문제, 변호사비 대납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판사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가서 소명을 할 경우 구속은 면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되게 구속의 요건은 세 가지거든요.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인데 일단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는 없는 거고요. 범죄의 중대성인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들이 벌써 몇 건이 있고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방어권 문제랄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앞으로 제기될 구속영장에서도 구속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해달라고 판사한테 요구를 할 경우 판사가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법률적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판사와 한번 이걸 가지고 법리 논쟁을 해보는 것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더 하나 당내의 결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쭉 친묵 관망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친묵 관망파들이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카드가 이겁니다. 2차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부결하는데 협조를 해줄 테니까 대표직을 내려놔라라는 거거든요.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공천권을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제안입니다. 대표직을 유지하는 이유가 공천권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예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3불이 있다라고 그랬죠. 이재명 대표의 원칙 중에. 영장 판사 앞에 안 간다는 1불, 2불이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2불, 3불이 공천권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불이 영장 판사 앞에 나가서 해볼만 하다고 지금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는 거거든요. 대표직도 공천권하고 연결이 되니까요. 대표직은 12월 29일 그러니까 전당대회 다음 전당대회로부터 8개월 이전까지는 유지를 하고 12월 29일 이후에는 대표직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불도 카드입니다. 다만 3불 공천권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현재 1불이 이번에 카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1불은 포기해도 좋다고 선언을 한 배경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던진 걸로 보이는데 황 작가님 검찰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스모킹건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을 내가 그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낮고 그리고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는 수사의 프레임으로 가면 검찰과 일전을 겨룰 만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하나 그 법원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겠느냐. 즉 법원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즉 사법소극주의에 대한 어느 정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법원에 냈던 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법원은 야당 대표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할 수 없다라는 자신감을 좀 가진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일련의 행동의 귀결점은 공천권에 대해서 내가 단독으로 행사하겠다. 이는 거래하지 않는다. 즉 친묵간망파가 요구했던 공천권에 대한 배분 여기에 대해서 나는 공천권만은 지키겠다. 그리고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불구속되고 재판이 3, 4년 정도 지연된다면 그 안에 내가 당을 장악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차기 대권 후보가 된다면 지금의 재판은 다 무효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일종의 자신감 하지만 헛된 자신감이 될 수도 있는 승부수를 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어느 순간이라도 사실 체포동의안을 던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뿐만 아니라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지금 현재 의심받고 있는 20명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능할 텐데요. 이제 여러 가지 방식, 그러니까 정면 공격뿐만 아니고 측면 공격으로 다른 종류의 체포동의안까지 해서 무작위로 던져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신경님. 지금 한동훈 장관이 윤관석 체포동의안을 얘기를 하면서 20명의 의원들이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해서 20명이라는 걸 특정을 했잖아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요. 검찰이 20명을 특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기자를 하면서 검찰을 오랫동안 취재한 경험을 복기를 해보면 검찰이 대형 사건을 할 때 피의자를 숫자를 특정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숫자를 특정하는 순간 그 검찰의 생각은 뭐냐면 더 이상의 딜은 없다. 더 이상의 민원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명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20명은 소환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소환의 당사자 되는 의원들은 비밀리에 가서 뭐 조사를 받고 나오는 것을 원하고요. 그리고 이 정당법에서는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경우에 받는 사람이 처벌이 가장 약합니다. 이게 뇌물죄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체포동의안이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경중에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올 수도 있고 전원 다 올 수도 있고 전원 다 안 올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올 수도 있고 이건 검찰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만은 검찰이 망신을 주는 방법은 소환만 하는 방법만 해도 굉장히 큰 망신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포동의안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슬쩍 검찰이 그날 한동훈 장관 입을 통해서 20명이라는 특정을 하도록 한 거에는 틀림없이 이런 복선들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체포동의안 문제도 있지만은 소환 문제가 굉장히 임박해 보이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 중에 일부가 체포동의안만 온다고 해도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 소환에다가 체포동의안까지 오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표가 오늘 그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 이것을 특권을 유지할 명분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결정이 이 20명에 대한 고려까지 이번에 한 월요일 날 결정으로 다 없어지는 건지 없전 아니면은 같은 티켓을 타는 건지 별도의 티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계산을 충분히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지금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은 6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망신을 당했거든요. 6월 4일 날 그 이례경 혁신위원장을 했다가 6월 5일 날 9시간 만에 공식화 이후에 이걸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 주에 또 주한 중국 대사인 싱 대사와의 면담에서 망신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와 외교 문제에서 이 대표가 당할 수 있는 망신은 사실 엄청 당한 거든요. 이것을 극복해야 될 필요도 저는 생겼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결정을 하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이 망신사를 극복하는 카드도 됐고 또 하나는 이제 혁신위원회를 김은경 교수를 위원장으로 내세우면서 혁신위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거의 무관심에 가까울 정도로 기대가 없기 때문에 혁신위에 대한 기대도 사실은 좀 올려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 깜짝 발언 속에 배경으로 숨어 있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와 검찰과의 관계, 그거 검찰의 수사 스케줄이야 이재명 대표 이번 발언하고 별 상관없이 시간표대로 그대로 진행될 거고 오히려 당 내부의 정치 역학과 관계에서 방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 이걸 해야만 했던 이유, 이걸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다른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황 작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오늘 하필 이 시점을 골라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어떤 공세 전환? 지금까지는 수세였지만 공세 전환하겠다는 어떤 거대한 신호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걸 발표하고 나서 어떤 식의 공세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상 가능할까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혁신위가 출범을 이제 위원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들은 아직 인선 작업 중에 있지만 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요. 거기에는 뭐 정치인이 2-3명 정도 참여하겠지만 아마 외부 인사로 주로 많이 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친 이재명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혁신위는 그 안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의총에서 결의됐던 즉 당의 혁신을 위한 기구로서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평이고요. 이 혁신위가 이제 상부 구조로 있지만 그 하부에 기동대처럼 지금 만들어진 게 더 혁신회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원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또 하나가 민영배가 주도하고 있는 더 혁신행동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유튜브 친화적인 공천권을 받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런 조직들의 즉 일종의 그 사적 조직, 이재명 대표의 친위 부대로 명명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어느 정도 세를 형성했다. 그러므로 내가 뭐 유튜버도 있고요, 개딸도 있지만 정치권 내 그런 스피커들 그리고 행동을 할 수 있는 홍위병들이 구성됐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 이게 반영됐다 생각하고요. 19일 날 국회에서 했던 발언 중에 저는 좀 재밌게 본 게 불체포 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체포 특권 혹은 체포동의안이라고 얘기하는데 불체포 권리 특권에서 그 특별자를 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권리와 의무할 때 그 권리라는 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데
이게 실은 헌법 44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국회 입법부의 그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걸 사적 비리를 막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옳고 그름을 따졌을 때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 지금까지 근 1년 동안 이 옳은 선택을 왜 응하지 않았었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유튜버들, 개딸들 그리고 친명 정치인들이 체포동의안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결해야 한다. 그리고 판사 앞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의 반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TMI 하나 말씀드리면 불체포 권리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외국 다른 나라에도 이 유사한 권리가 있는데 그 영어로 보면 반드시 프리빌리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특권이죠. 그거를 권리, 라이트로 네. 한 거는 의도적이라면 글쎄요, 좀 잘못된 오역인데 아무튼 그 잘못된 표현을 쓰셨다는 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다시 한번 신경 있게 여쭤보겠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비명, 반명, 친묵관망파 이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너희들은 이제 세됐다. 예를 들어서 더 이상 너네들의 협박을 받거나 당신들에게 내가 쫓기는 판단이 아니라 당신들 없이 내 마음대로 끌고 가겠다. 나의 보위 조직과 그 더 혁신회의를 통해서 끌고 가겠다는 이런 선언으로도 읽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보면은 독수리 오영재 정도가 뭐 어떤 때는 한둘이 나오기도 하고 5명이 일제히 나온 적이 없어요. 독수리 오영재 정도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방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한마디 하고 들어가고 이번에 윤관석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에 윤영찬 의원 하나 정도가 플러스 1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6형제가 됐는데 독수리 6형제끼리도 공동보조를 취하지도 않아요. 독수리 5형제나 3형제들이 모여서 세미나 한번 근사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미 독수리 형제들은 서로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판단은 나왔어요. 근데 친묵관망파들은 자기들끼리도 별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물밑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대로 어떤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금방 황 작가 말씀하신 더 혁신회의, 혁신행동 그리고 아마 틀림없이 혁신위원회도 이 새로운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도 도입하고 또 뭉치는 자리도 마련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인재풀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물밑에서 굉장히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친묵관망파들이 뭐 와가지고 뭐 이럴 경우 뭐 저럴 경우 협박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힘이 없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언을 함으로 해서 검찰을 뛰어넘어서 재판부하고 한번 붙어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여건이 됐다고 판단이 됐고 당내도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걸 파악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여러 가지 제도도 손보고 사람도 규합을 하면서 당신들 없이 새로운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빚질 일 없으니 그렇지. 그러니까 나의 이제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나한테 와가지고 협박할 일도 없고 이번에 내가 가서 살아서 돌아오겠다. 내가 재판부하고 싸워서 살아서 돌아와서 내가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표로서 할 바를 할 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지금 한 선언이라고도 읽혀집니다. 이건 사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서프라이즈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민주당 차원에서만 바라보면 현재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구심력이 커진 거고 밖으로 밀려나고 흩어지려는 원심력은 줄어드는 상대적으로 친묵관망파나 비명 반명의 발언권 입지가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줄어드는 효과 이런 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회요.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되자마자 그 돈 봉투가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발언 하셔가지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선임되자마자 이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색이 발했었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 임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오늘 그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그 포기 발언까지 합쳐가지고 김은경 혁신위원장 임명과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 신경문 의원님 어떻게 한번 의견 주십시오. 글쎄, 이분이 굉장히 혁신위원장을 하고 싶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경향신문하고 혁신위원장 임명의 즈음에서 한 이 멘트로 해서 이분이 왜 혁신위원장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혁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를 위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계기가 5월 14일 날 혁신의총인데 혁신의총회를 지배하던 최대 의제가 사실은 돈봉투 사건하고 김남국 코인 사태였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이 김남국 얘기는 적절하게 코멘트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혁신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혁신위를 왜 만들었는지를 의미 없게 만들어버린 아주 대단히 큰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위 위원장을 하겠다고 설명을 들은 걸 누가 가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대로 설명을 들은 것 같지도 않고 이분이 혁신위원장을 하겠다는 이유도 잘 모르고 내가 한번 하겠다는 그 감투에 탐이 나서 했다는 것밖에는 안 되고요. 왜 혁신위원회를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는지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그 녹음을 한 달 반 동안 전 국민이 5천만 국민들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들었던 그 녹취를 이분이 안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이 말 한마디로 이분은 사실 위원장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위원들 모으고 뭐 현역 중에서 몇 분이 들어가고 지금 뭐 이런 걸 논하는 단계인데 혁신위원이 제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안 들어가려고 그럴 것 같아요. 황 작가님, 혁신위원장으로서 김은경 씨를 임명한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이재명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하신 발언을 보면 통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혁신을 추진할이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붙이셨던 것 같은데. 방금 소개하신 말씀을 제가 일본어로 한마디로 해석하면요. 네. 가오마담이 필요했다. 그래서 네, 교수 출신에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금감원 여성 최초 부원장을 했던 그런 경력을 그냥 사고 싶었던 것 같고요. 이 혁신위는 결국은 그 최고위의 하청업체처럼 하나 두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의 그 설치 요구가 실은 의총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 혁신위 설치를 주도했던, 그러니까 이게 박강원 원내대표 체제의 탄생과 함께 나온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혁신위 원장은 정해졌지만 혁신위원회에 대한 인선 내용이 당에서 아마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내고 이 사람 정도면 혁신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원들의 선임도 중요한데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전혀 나는 혁신위원 인선에 관련돼서 모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네. 그래서 혁신위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혹은 친 이재명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혁신위는 결국은 최고위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가공해서 전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 같고 결국은 최고위와 전혀 맞짱을 뜨지 않는 그러면서 공조 시스템 상태에서 나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 당에서 반명들이 요구하는 것을 약간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완충작용을 하면서 결국은 최고위에서 권한을 일부 위임받은 내용만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허울뿐인 위원회의 탄생이라고 저는 봤고 거기에 여성 위원장을 선호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좀 대차게 이재명 대표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언급됐던 김태일 교수는 가장 먼저 배제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정근식 교수도 상당히 강단이 있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두 사람을 배제하고 김은경 위원장을 가장 선호하는, 이재명 대표가 선호하기 때문에 세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혁신, 어떤 내용의 혁신을 할 것인가는 둘째 치고 목적, 실제 혁신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애초 박광훈 원내대표에 의해서 혁신 의총에서 했던 거는 부정부패 뇌물수레 내로남불 정당의 이미지를 떨쳐낼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하자, 이게 애초에 목적이었는데 이재명 당대표의 혁신위와 관계된 목적은 그거라기보다는 본인의 권한 강화, 이재명 당화, 민주당의 이재명 당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선임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김종민 의원이 하신 말도 있고 정청래 의원이 한 말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민 의원은 1년 평가 토론을 하자고 그랬고, 정청래 의원은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자라고 했어요. 김종민 의원은 혁신위의 방향을 내로남불 정당, 또 방탄 정당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아마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럼으로써 내년 총선을 어떻게 꾸려나가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정청래 최고위원의 얘기는 뭐 명확합니다. 이건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거고요. 근데 대의원 제도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너무나 많은 비중을 두는 거에는 큰 문제가 있지만, 대의원 제도를 존립시키고 제도를 존치시켰던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전국 정당을 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왜 자기가 혁신위원장이 됐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감투로 생각하고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냥 써준 거 읽는, 아니면 끌려다니는 뭐 가오마담이란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혁신위를 왜 혁신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척 하는 상당히 좀 오리무중의 상태. 혁신위원장을 모르는 채 감투로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상당히 이례적인 혁신위원장으로서 이건 처음부터 기대가 없는 거죠. 김종민 의원의 이런 얘기로 봐서는 뭐 아마 비명 쪽의 인사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을 거고요. 혁신위를 혁신하라라는 얘기가 바로 뛰어나올 것 같아요. 예, 혁신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별로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아마 당장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것 같은데, 혁신위원들, 한 10여 명이 넘는 혁신위원들과 혁신위에서 할 일들에 대한 발표가 아마 금주 중에 있을 것 같은데, 대충 어떤 것들을 예상할 수 있을지 황 작가님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만약에 김은경 혁신위원장 체제에서 딱 두 가지만 하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은 팬덤 정치와 결별하겠다라는 만약에 구체적인 선언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면 성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부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는 앞에서 언급했던 더 혁신 행동이나 더 혁신 회의 같은 조직을 해체하라 라는 명을 할 정도의 강단이 있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을 새롭게 탈바꿈하자라는 기구로서 당원들 그리고 소속 정치인들이 혁신위원회에 신뢰를 좀 가질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럼 우리 정당이 어떻게 개선될지 한번 논의해보자. 하지만 만약에 최고위에서 다루기 껄끄러운, 그리고 반명과 비명을 쳐내기 위한 도구로서 오히려 작동한다면 이건 혁신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친정체제 강화를 위한 그런 기구로밖에, 뭐 예를 들면 전두환의 그냥 국보위처럼 되는 거죠. 너무 심한 비유입니까? 예, 신경민 의원님 아마 취재를 해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혁신위 인선이나 아젠다에 대해서 혹시 흘러나오는 소리가 있나요? 이래경 그 위원장을 만들었을 때 사실 아무도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누가 추천했냐 하는 거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막강한 실력자가 추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일회경 파동이 일어나니까 의원들한테 쭉 이제 추천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선수별로 추천을 쭉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여튼 내부에서 나오는 껄끄러운 사람들을 제하기 위해서 일단 외부 사람들로 그러면은 위원장을 하자. 그래서 외부 사람들을 골라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너 사람이 나온 거죠. 그 중에서도 말을 좀 세게 할 수 있는 사람 제하자. 뭐 이제 이런 게 나온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김 교수로 결정이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분은 사실 전공이 금융 소비 쪽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쪽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도 그쪽 관련된 일을 한 거고요. 정당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슨 일이든지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선하다. 뭐 새로운 시각으로 정당의 문제를 볼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또 장점을 부각을 시키는 건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이 왜 혁신위원장이 됐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혁신위원들을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작업에 들어갔을 텐데 이것도 이분이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당내에 누군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리스트를 보면 누가 했는지 이제 짐작이 가는 것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당내 인사가 한 두세 명 들어간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이름을 얘기하면 이 사람이 반드시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래 혁신이 한번 기대해 볼 만해 하는 분들이 몇 있죠. 근데 아마 이런 분들이 저는 안 들어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 외의 분들은 아마 엉뚱한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이걸 그냥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러버 스탬프. 그 러버 스탬프 고무도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대로 그냥 도장만 쾅쾅 찍어주는 뭐 그런 위원회로 전락이 돼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간 만사 중에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원칙과 뜻을 높이 세우고 실제 디테일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월 14일 날 혁신위원회를 한다고 6시간 동안 의총에서 얼마나 큰 굉음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뭐가 좀 바뀌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한 분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시간을 끌고 이러면서 결국은 원내대표는 완전히 배제돼 있는 박광원 대표는 뭐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본인이 제안했던 건데요. 근데 그렇죠. 본인이 제안해놓고 이례경도 물론 몰랐고 김은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인사. 이것은 이거 물먹이기 전술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배가 산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혁신위원회를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시간은 없고 지금 시간은 지금 6월 하순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잔인한 여름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7월, 8월 이렇게 되면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검찰도 인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7월, 8월 중에는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이번에는 잔인한 여름이 되면서 아마 휴가가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7, 8월 중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민주당 혁신위는 이러다가 산으로 올라가 버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혁신위원이 이제 곧 발표될 텐데요. 저는 두 가지 기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위원으로 위원회에 들어올 사람들은 첫 번째는 나는 공천받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당 내 인사는 물론 뭐 공천과 좀 그 공천을 희망하는 분들이 들어가겠지만 계파별로 당 외에서 들어가는 분들은 공천받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어차피 김은경 위원장은 지금 정해졌습니다. 이거 뭐 위원회가 설치되기도 전에 나가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 위원들은 친명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 그리고 친명 정치인들과 유튜버로부터 이 사람은 절대 안 돼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만한 인물이 들어가야 혁신위원회가 살 수 있다. 만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공천받지 않겠다, 그리고 특히 유튜버들 개딸로부터 이 사람은 안 돼라는 목소리 나온 사람이 만약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저는 혁신은 의미가 없는 조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애초에 큰 기대를 두 분 다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혁신위라고 써놓고 사실은 당권 강화 기구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당권을 강화하는 기구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혁신위를 혁신하라라는 표현과 관계에서 김종민 의원이 던진 아젠다는 1년 평가 토론을 하자 했는데, 혁신위가 실제로 1년 평가 토론을 조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혁신위를 혁신하려면, 즉 혁신위에게 진짜 혁신 아젠다를 내게 하려면 혁신위 바깥에서 혁신위를 추동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의원들이, 예를 들어 초선 의원들이나 재선 의원들이 자기들이 토론회를 한 5회건 10회건 계속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신경민 의원님. 그러면 침묵 권망을 이제 포기해야죠. 그렇죠. 복지부동을 그만둬야. 뭐 복지부동인지 하여튼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침묵이든 권망이든 두 개 다든 다 이제 포기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서야 되고, 사실은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데드라인은 8월 말 이전에 뭔가가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죠. 7, 8월 중에는 뭔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침묵 관망을 하시는 분들이 왜 하는지, 우리가 그러고 밑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물길질을 하고 있고, 이 대표 쪽하고도 긴밀하게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침묵 관망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묵 관망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은 침묵 관망파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난번에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서 국민들 눈에는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했고, 이걸 우리가 한동훈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침묵관망파가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하면은 이건 오불관원파로 이름을 바꾸든지 불언 방관 동조파로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침묵관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이 왔다고 봅니다. 예. 8월 말 아니고 8월 중순 정도까지가 적절할 것 같은데, 8월 중순까지 침묵 관망하셨던 의원들이 혁신위를 진짜 혁신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추동하는 역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8월 중순까지 혁신위가 혁신할 수 있도록 큰 목소리를 토론회와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24일 날 귀국하실 예정이에요. 벌써부터 기사가 한 개, 두 개 나오고 있는데, 5월 26일 날 워싱턴 북콘서트에서 정치는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들 곳을 잃었다. 대한민국을 위해 저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발언도 하셨고요. 이낙연 대표가 24일 날 귀국을 하시고 나면 이낙연 대표는 어떤 행동을 하실까? 그리고 민주당 정치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일단은 국내로 돌아온다는 사실 자체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존재감 때문에 미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하고 서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다른 느낌과 그 실감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주게 될 겁니다.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당분간은 외교에 관한 책을 냈기 때문에 외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 또 당원들과 만나겠다 하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잖아요. 당내 상황도 뭐 간단치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라는 것은 그 말 속에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정치는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을 잃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정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마음 둘 곳을 잃은 국민에 대해서도 채워주고 위로하는 역할 내지는 멘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인상으로 잠깐 귀국했을 때 만났던 여러 사람들, 저도 그 자리에서 같이 얘기를 들은 걸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하겠다,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최장수 총리를 했던 책임자로서의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첫 일성을 24일 날 오후 2시에 비행기가 여기 오는데요. 그 24일 날 토요일 오후 시간대 첫 일성을 뭘로 할지를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의 흔적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사실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황 작가님, 총선 출마에는 이미 선을 그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 요청할까 이런 것과 관계해서 혹시 뭐 표면적으로 보면은 1993년에 그 DJ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92년 대선 패배 후에 영국 케임브리지를 중심으로 유럽의 그 독일 그리고 북유럽의 복지국가, 그러니까 독일에선 통일 전후의 과정을 살피셨고 지금 이낙연 대표는 미국 그 정치의 중심인 워싱턴 DC에서 외교, 국제 문제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로 말씀하신 거 보면 현 국내 정치와는 일정한 거리를 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총선까지의 시즌에서는 네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 정치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느냐, 한국에 돌아오시는데 그런 면에서는 총선에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참여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국내 정치의 세를 이렇게 빌드업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갖는데 그 고리는 아마 외교라기보다는 한반도의 국제 정세 이걸 이제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마 형성해 나가면서 눈덩이가 굴러가서 큰 그 스노볼 이펙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 혹은 대표께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민주당의 반명, 비명의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의 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 위기는 아마 귀국과 동시에 많은 유튜버들, 개딸들의 저항이 있을 텐데 이걸 저는 한편으로는 좀 강하게 극복하는 그런 모습, 즉 법률적 대응도 저는 적절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괴롭힘이 많을 거거든요. 유튜버들 뭐 아주 난리 칠 겁니다. 유튜버들이 그렇게 괴롭혀 주는 게 오히려 이낙연 대표의 존재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신기문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뭐 귀국도 하지도 않았는데 한쪽에서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무력한 정치인일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과 아니다라고 하는 예상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요. 심지어 정성호 의원은 이 판에 들어와서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고 입을 열면 친 이낙연계 의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거다 이런 말도 하세요. 글쎄 그건 협박이죠. 그런데 네. 지금 아무 뭐 얘기도 하지 않고 비행기도 타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저렇게 막 씹어대고 스크래치를 내려고 달려들고 하는 걸로 보면 무서워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신중한 태도도 좋지만 일단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 가지 시도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당당하게 맞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윤 정부에 실망하고 이재명 대표에 실망한 이 마음 둘 곳을 잃은 국민들에게 뭔가 좀 새로운 메시지, 또 강한 메시지를 던질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의원님은 인천에 나가실 겁니까? 네, 저도 지금 뭐 하도 많은 전화를 받아가지고 안 나가면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저도 일찍 나가 있으려고 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사진 촬영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하고.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하나 그 염두에 두셔야 될 여론조사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6월 2주차 갤럽의 조사가 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에 대한 비호감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57, 김기현 57, 이재명 후보가 1등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60%가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아주 명확한 그룹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 제가 보기엔 뭐 30% 정도가 이재명 대표의 맥시멈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이외에 나머지 국민들은 누군가 새로운 지도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지 못하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처럼 부도덕하고, 그리고 비리로 점철된 주변 인물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일은 잘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어떤 성과도 없는 이런 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그래도 경륜도 있고 도덕적이고 그런 정치인을 희구하고 있다. 그런 면에 부합하는 행보를 저는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시대 정신이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의 역반대, 그러니까 경륜도 있고 안목도 있고 안정감도 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 어떠세요? 이재명 대표가 워낙 그 돌출수, 이제 급격하게 내리는 수에 되게 밝으신 분이니까, 항상 예상 밖의 수들을 던지시는 분이니까, 이낙연 대표에게 총선 직전에 특정 정치적인 역할을 맡아달라라고 충분히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단호한 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와 엮이는 일, 이건 이낙연 대표에게 독이 된다. 그래서 사람 좋아서 뭐 어쩔 수 없이 와서 읍소하고 찻집에서 시간 내고 뭐 무릎 꿇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 이재명 대표라는 정치인의 본질을 파악했고 그 지지자들,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너무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거나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이 살기 위한 게임 당신이 끝내라. 네, 딱 그냥 끊어야 한다. 신혜민 의원님, 근데 이낙연 대표 성정상 그러지 못하시지 않나요? 성정상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당에 대한 어떤 의무, 충성심 뭐 이런 게 좀 강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안면 몰수하고 선배님이 어쩌고 저쩌고 전 대표님이 뭐 상임 고문이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끝까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 당시에 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 당시가 되면 아마 사법 리스크 문제도 어떤 국면에 가 있을지 전혀 알 길이 없고요. 또 윤 대통령이 어떤 상태에 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때 가서 판단을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당이 당신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 욕구가 있을 때 이낙연 대표의 성정상 거절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일이 고민을 안 하려면 이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면 되는 거니까요. 아마. 근데 그 내용은 의원님이 앞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좀 그렇죠. 여쭤보셔야겠네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우리 유튜브에도 한번 모실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턴업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한번 긴 텀으로 잡고 롱 인터뷰를 두 분이서 하는 모습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반드시 추진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대표 관계에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짚는다기보다는 이낙연 대표가 귀국 이후 활동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이것만큼은 피해라. 이거 뭐가 있을까요, 황 작가님? 저는 현실 정치로부터 너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교 그리고 국제
문제에 관련된 책을 썼지만 그건 그냥 고리에 불과하고요. 그 고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결국은 한국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대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선 과정에서는 유튜버들과 싸움을 좀 피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강하게 이제는 싸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 쪽도 이런 미디어를 포함해서 빌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포석으로 저는 좀 길게 보고 체제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정치에 대해서 너무 멀리 있지 말고 스트라이킹 디스턴스를 유지해라. 네네. 어느 때고 타이밍이 오면 바로 타격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해라. 플러스 무당 유튜버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예. 신경민 의원님은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 국민들이 정말 실망하고 있고 위태롭다고, 나라가 위태롭다, 내 생활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지금 국민은 마음 둘 곳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분들한테 지나치게 신중한 모습이나 지나치게 재는 모습을 주는 건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신중한 것은 뭐 그분의 이낙연 대표의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약간 멀리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엄중 이낙연을 탈피하라. 네, 지금은 위기 국면이고 국민들이 지금 여도 야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여러 가지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선 1년을 넘긴 시점에서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뭐 누구를 찍었든지 간에 다 후회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낙연 대표의 시각으로 좀 해명을 하면요. 이낙연 대표께서 문재인 정부에서 뭐 30개월이 넘는 그런 총리로서 재임 기간도 있고, 그리고 민주당의 당대표를 역임했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도 너무 책임의식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의 성공과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 어찌 보면 정권의 성공 쪽에 그쪽으로 발을 너무 깊게 내디뎠다. 그래서 이제는 책임이 좀 해제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은 발언, 그리고 뭐 대안, 그리고 세력화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같은 귀에서 저도 한 가지를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시간 동안에 반 이상의 세월을 총리를 하셨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 총리 하면 바로 이낙연이 떠오르는데, 그게 본인에게 엄청난 영광이기도 하지만 전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업적들이 송두리째 무너져가고 있는 지금, 그것들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처 입은 문파와 상처 입은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에게 뭔가를 어루만진다고 해야 될까요? 대변하고 그분들을 위무하고 그분들과 함께 어쩌면 싸워야 되는 데서 앞장서는 걸 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부산에 이어서 지난주에 인천에서 민주당 주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가 열렸어요. 일본은 오염수를 7월 중에 방류할 예정이고요. 윤석열 정부는 정면 돌파 기조. 민주당은 뭐 오늘도 이재명 대표 말했지만 방류 시점을 내년 초로 미룰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해야 된다고 그래요. 디테일한 과학적 문제는 차치하고 지금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사태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신경민 의원님? 이 문제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물론 과학도 중요하지만요, 과학으로 이 문제를 다 풀지 못합니다. 과학도 이 문제는 처음 있는 일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상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 일본의 책임이기 때문에, 일본도 물론 자연재해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자기들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력 안전을
과학이 만들어 놓은 걸 뛰어넘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우리 책임만은 아니다라고 변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의 책임임을 부인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본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물론 과학적 기초 위에서 풀어야 됩니다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들어보면 과학으로도 풀 수가 없거든요. 그 알프스라는 장치도 10년에 8번이나 고장이 났다고 자기들이 시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노후화되고 이러면은 10년에 8번이 아니라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알프스 가지고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본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방류를 함으로써 제일 쉬운 결정을, 제일 돈이 안 드는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야가 나눠가지고 특히 여야가 1년 전 대선을 기준으로 볼 때 입장을 둘이 서로 바꿔가지고 옛날에 여당이 주장하던 걸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뭐 이런 식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일본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여야가 머리 받고 싸우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없지만은 대처 방안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 이유가 있겠죠. 미국의 입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일본의 센 압박이 있겠죠. 그걸 다 지금 세밀하게 내밀하게 일어나는 일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이걸 여야한테 100%는 얘기를 못 하더라도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일본을 설득을 하자. 그리고 일본 뒤에 서 있는 미국을 설득하자. 그리고 이게 지금 수십 개의 나라가 관련된 일이니까 그 나라들하고 협의를 하자. 그래서 이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일본의 그 라인에 서가지고 뭐 IAEA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IAEA 믿을 수 없습니다. IAEA도 원자력에 관련된 그 일만 조금 아는 거지. 이분들이 환경을 합니까? 더군다나 해양 환경을 합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힘을 합해서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들을 역할을 나눠가지고 설득 작업을 하고 해서 이게 대처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면은요.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이게 우리나라 국민만 관련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세계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한국이 주도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왜 여야가 이렇게 머리 들이밀고 싸우고 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봐도요. 윤석열 정부가 이거 선거에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그래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이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야당이 입 닫고 있으면은 이게 조용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태평양 해류를 연구하는 우리나라 학자, 세계적인 학자들도 모으고요. 환경 해양을 연구하는 학자들 모으고 해고요. 그래서 우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IAEA도 거기다가 포함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좋은 방안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싸우고 정부는 일본 편을 드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싸워야 되는데 여야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윤석열 정부가 그러는 이유는 뭡니까?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그건 국제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건 정부가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짐작만을 가지고 뇌피셜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바이든이 이번에 그 유세를 하면서 필라델피아에 가서도 한 얘기를 이렇게 짐작해 보면은 이런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한국에 압박을 해서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한일이 친하게 지내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 속에 저는 굉장히 많은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좋죠. 미국 동맹해야 되고 미국 얘기 충실하게 들어줘야 되고 다 좋습니다마는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국민의 불안을 또
전 세계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안전한 태평양.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싸우면은 국제적으로도 존경받을 수 있고 국민 불안도 자연히 눈 녹듯이 해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권의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홍 작가님, 이게 친구들하고 싸울 때도 친구들도 사이좋게 지내면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일본은 지금의 시점이 이제 방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 같고, 지금 한국 정부와 관계가 좋을 때 한국의 힘을 빌려서 이걸 방류 결정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의 시각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시각은 이걸 이 국민 불안감을 이용해서 이걸 정치 쟁점하고 내년 총선까지 이슈로 끌고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수입 파동과 관련돼서 그 전례로 봤을 때 이건 과도한 국민의 불안감 조성이다. 이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내년 총선 시점쯤 되면 소멸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아니다. 이건 국민 불안감이 이렇게 크고 이걸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내년 총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서 이걸 걸고 넘어가겠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왜 그럼 이렇게 양쪽의 시각이 다르냐. 결국은 여야가 정치라는 양당이 어느 정도 논의하고 그 안에서 소결론을 내리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고 라는 그런 정치의 과정이 아니고 진영주의적 시각으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에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워왔거든요. 그래서 합리적 주장도 오히려 저건 정치적 주장으로 매도당하는 그런, 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면 저건 국민의힘의 시각만을 반영한 것이 되는 것이고, 양쪽의 서포터들도 이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우리 진영의 주장만을 응원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도 양극단화, 그러니까 국민의 정서적 불안감이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 시각은 극단화된 진영주의적 시각으로 결국 함몰돼서 이렇게 되면 일본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정치 양극화로 설명을 하게 되면 너무 불행한 일일 텐데요. 국익의 문제고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민 의원님이 이 문제를 정치 양극화의 해법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오히려 야당의 압력과 국민의 압력으로 이 정부가 일본과 미국과 친하게 지내기로 했지만 사실은 이게 쉽지 않다라고 역으로 일본을 다시 더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죠. 일단 근데 그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기회를 시찰단을 보내면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되는데 시찰단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히려 그런 상당히 좀 큰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그쪽에서 뭐 일본 쪽에서 그랬겠죠. 시찰단을 보내주면 우리가 다 보여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덜컥 받아버린 게 패착 중에 패착이 돼버린 거고요. 결국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국민들이 보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국민뿐만 아니고 이 태평양 국가들이 보는 겁니다. 한국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태평양 도서국가들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아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중국만 외롭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국은 뭐 슈퍼 강국이기 때문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는 있겠죠. 자율적으로. 그러나 한국이 만약에 일본 편을 철저하게 들어버리면 이 이슈에 관한 한은 일본에게 굉장히 좋은 명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어떤 방향추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시찰단을 받으면서 이 추가 확 기울어져 버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두고두고 잘못한 걸로 기록이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심각한 패착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치 이야기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이재명 당대표의 이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당대표의 포지션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황 작가님?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하면서 여러 국가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자라는 안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그 비난받았던 이유는 일방적으로 외교 문제, 국제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안을 하나 제시했는데 그 대안을 그럼 국민들에게 만약에 여론으로 물어본다면 투표나 이런 과정을 물어본다면 아니 일본 문제에 한국이 돈 내자고 한다. 물론 다른 나라와 함께 내자는 거지만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까요? 저는 정신 나간 소리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이래서 야당이 건전한 비판, 이건 정부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비판을 지금까지 제시했어야 되는데 지금 야당, 민주당의 비판은 국민들 반대하는 시각에서 어떻게 보냐면 저건 결국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돈봉투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김남국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파적 시각으로만 해석되는 행보를 지금까지 보여왔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정치력이 부재된 현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옳은 얘기도 옳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의 문제를 내년 총선까지 하나의 정파적 이슈로 끌고 가려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온 것, 이것 때문에 그 대안이 어설프기도 하지만 어떤 대안을 낸다 하더라도 그게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정치 쟁점을 하려고 하지만 이 이슈가 딱히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 더 큰 차이, 그러니까 지지도에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내기에는 불가능한 양극화 시점이 이미 도래해버렸고, 그걸 하기에 민주당이 정당성도 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기서 또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의 신뢰, 그러니까 특히 정당의 대표의 신뢰,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정치 양극화는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사법 리스크 회피로 해석이 되는 이 현실이 그걸 더 가속화시키고 더 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세게 반대하고 저항하면 할수록 더 사법 리스크 때문이냐라는 이야기가 더 강해지는, 이거 빠져나올 수 없는, 이거는 완전 비셔스 클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져나오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대우각성할 그럴 개전의 전망은 아예 없는 건가요? 신경민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한미 간의 현안, 그리고 한미일 간의 현안으로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최측근이 얘기하지 않는 한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 7월에 국회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열리면서 서울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국민적인 저항운동이 심각하게 발발한다면?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죠. 특히 수산물과 관련된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일본한테 세게 압박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뭐 중국이 물론 슈퍼파워로 있습니다만은 어떤 나라가 만약에 일본의 그 7월 방류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를 세게 할 경우, 그렇다고 그러면은 사태를 좀 바꿀 수는 있겠죠. 예, 그런 거라도 좀 기대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후쿠시마 오염수 플러스 교육과 관계된 이야기들은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이슈 쟁점들을 둘러봤고요. 더운 여름인데 아마 7월에도 국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염수 국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계속 숨가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정면 돌파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슈를 놓치지 않고 좀 더 날카롭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민의 정면 돌파 17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